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결정의 기술. 지은이는 필립 마이스너, 옮긴이는 한윤진,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책값은 16,000원, 초판 1쇄는 2022년 7월 20일, 총 페이지 수는 186쪽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필립 마이스너 ESCP 유럽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 필립 마이스너는 전략 경영 및 의사결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기후위기, 인구 변화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여는 유럽 디지털 경쟁력 센터의 설립자이자 이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그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우리의 사고 과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주로 감정적이고 틀에 박힌 판단에 이르는 빠르고 무의식적인 시스템과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느리고 의식적인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느리고 의식적인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 결국 판에 박힌 사고방식에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주로 선택한 뒤의 결과를 가지고 해당 선택이 좋은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의 선택을 추후에 평가하는 일은 공정하지 못하다.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린 그 순간에 좋은 결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옳고 그름은 미래의 결과가 아닌 결정한 시점에 즉시 평가되어야 한다. 감정은 우리 인생을 조종한다. 빈센트 반 고흐.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애초부터 답을 모르는 질문에 정답을 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하며 정답을 맞춰보려 애쓴다. 각자의 분석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이 도출한 결과가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영리한 사람이라 확신하기에 자신의 추측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만 인지하고 예측하는 상태에 빠지게 한다. 이케아 효과란 각자의 손으로 직접 제작하거나 완성한 것들을 다른 비교 상품보다 훨씬 좋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내가 한 일은 더욱 가치 있다. 요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든 음식은 식당 음식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 이렇듯 우리 눈을 가리는 이케아 효과는 다른 해결 방안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좋지 못한 결정으로 이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은 상어가 아니라 모기다. 말라리아 등의 병균을 옮기는 모기는 비록 몸집은 작지만 매년 약 4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다. 우리는 실제 숫자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자주 접하거나 감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생기는 사고의 오류는 주로 자주 듣고 보고 접하면서 막연히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실질적인 판단 근거로 삼으면서 일어난다. 영화 조스 혹은 상어의 습격을 보도한 최근 뉴스를 보며 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다. 그러나 모기에 관한 보도를 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감정은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최후 통첩 게임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 나는 당신에게 100유로를 건네줄 것이다. 당신은 그 돈을
타인과 나누자고 제안하면 된다. 상대가 제안을 수락하면 당신과 상대는 각자의 몫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면 둘 다 한 푼도 갖지 못한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당신이 제안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어야 수락할 것인가? 사실 1유로처럼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받아들여야 정상이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즉, 감정은 이성을 잠시 내려놓게 만든다. 상대의 부당한 제안에 화가 난 우리는 비록 적더라도 이득을 챙기는 대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응징하고 싶어한다. 최후 통첩 게임에서 실험자가 제안한 금액의 평균치가 궁금한가? 전체 금액의 약 40%였다. 이 테스트 참가자의 약 50%가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들은 전체 금액의 30% 이하를 제안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감정적인 요인은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인 실리를 거부하고 공정함과 같은 가치에 무게를 두게 만든다.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조정하려 든다. 그러니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감정을 항상 인식하고 이것이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의 관점이 현실을 만든다. 영화 스타워즈 제작자이자 감독 조지 루카스. 의사결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잘 다니던 직장의 퇴사를 고민할 때는 그 문제의 본질이 정말 회사 자체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은 오랫동안 언쟁을 벌이던 상사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굳이 직장을 그만둘 필요 없이 부서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후회 없는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서 파생된 징후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퇴사하고 싶은 근본적인 원인이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연상할 수 있고 근본적인 원흉이라고 추정되는 대상, 즉 회사 자체에만 집중하는 시기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를 피상적인 징후에 집착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지나치게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시야를 가리는 커다란 나무 때문에 숲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제한된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중요한 근거 혹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작 껄끄러운 상사 한 명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버리는 경솔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위험에 대한 빠른 대응은 인간 생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빨리 도망치거나 저항할 태세를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상황에서 즉각적이거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이나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주범이 바로 옆에 직장 동료가 아니라 최근의 수면 부족 탓은 아닐까?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할 때 아마 당신은 제일 먼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것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진짜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당신의 초콜릿 사랑이 빚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회의에 늦게 도착했을 경우 집에서 늦게 나온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늦게 출발한 이유를 다시금 살펴보면 늦잠을 잤기 때문이고 늦잠을 잔 이유는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넷플릭스 드라마를 시청하느라 자정 넘어 잠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징후를 분석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왜? 라고 3번 묻는 근본 원인 분석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는 매번 왜? 라는 질문을 3차례씩 던진다고 한다. 매우 단순하지만 무척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접근하려면 열린 마음가짐이 필수다. 지혜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일반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보편적인 진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수의 생각만 좇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남들과 조금 다른 결정을 내리고 창업을 선택한다면 그것대로 좋은 결정일 수도 있다. 올바른 상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은 특히 큰 도움이 된다. 창업 문제를 굳이 나이 들어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계속 직장인으로 남고 싶은 친구와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그 모습을 본보기 삼아 자신도 비슷한 성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정 행동을 자주 접하면 우리는 이를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을 따라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와는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대상을 찾으려면 먼저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 이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지난 3년 안에 지금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했던 사람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우리 자아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다. 하버드 대학교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두 사람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면 둘 중 한 명이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것이 당신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나의 소망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스스로 다른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할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미 갖고 있던 의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한다. 이를 두고 인지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의 지배를 받는다고 표현한다. 확증 편향은 오직 심증을 굳혀주는 정보만을 인지하는 쪽으로 이끈다. 이런 이유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와 다른 시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요한 논증과 새로운 의견에 주의하지 않을 위험에 빠진다. 새로운 정보를 간과하거나 아예 무시하려는 성향은 주변의 영향으로 더욱 굳어진다. 우리는 평소 자신과 비슷한 생각과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면접 볼 때 경영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연상시키는 지원자를 눈여겨본다. 그래서 남자인 경영진은 같은 남자를 채용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을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결혼정보회사가 성행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그
그리 쉽지는 않다. 몇 가지 기준만으로 미래의 배우자가 될 프로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확증 편향이 일어난다. 가령 상대의 프로필에 음악을 좋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상대도 즐겨 들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식이다. 여행을 즐긴다고 쓰여 있으면 내가 그렇듯 북유럽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의 프로필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필연적으로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소셜미디어에는 정보의 거품이 가득하다. 나의 관심사와 선호도에 맞는 콘텐츠만 선보이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우리를 눈먼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입장을 찾아보려고 해도 필터 알고리즘 때문에 제대로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다양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사고해야 한다.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의견과 스스로를 더없이 불편하게 하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시각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만 옳지 못한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와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또 하나 있다. 자존심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를 꺼린다. 상대가 내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며 비판적이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우리는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주로 자신과 다른 견해와 관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나 타인의 비판적인 견해와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이런 선택적 인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 일부러라도 나를 비판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나를 비판해줄 사람을 찾고 그들과 논쟁하기를 즐겨야 한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힘들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의식적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 및 반론을 본인의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로 유명하다. 한편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의 비판은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하도록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름을 인정하고 고민하는 태도, 그리고 새로운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타인의 비판적인 의견에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보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거나 외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명 통제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를 간과하게 만든다.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납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제 환상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지금부터 소개할 간단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쉽고 빠르게 해볼 수 있으며 대체로 30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테스트를 한 번쯤 해보기를 권한다. 다음과 같이 5단계의 과정을 진행해보자. 스텝 1. 당신의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가정한다. 2. 약 5분간 실패의 원인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글로 정리한다. 3. 적어놓은 각각의 원인마다 실패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전부 작성해본다. 4. 해당 조치가 현실적인지 평가해본다. 5. 가장 중요한 조치를
기존 결정의 실행 계획에 통합해 보완한다. 당신이 직접 집을 지을지 아니면 매수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1단계에 따라 이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가정한다. 2단계에 돌입하여 그렇게 된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위와 같이 실패의 원인을 작성했다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의 내용처럼 실패를 예방할 각각의 조치를 분석한다. 애초에 완공된 집을 매수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럼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4단계에서는 이런 대비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정리하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의사결정을 검증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보는 데 유용하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마음속으로 정한 뒤에 잠자리에 들면 밤사이 잠재의식은 주어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무의식 속에서의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쉽고 빠르게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때 특히 수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말해 잠재의식은 복잡한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 평가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된다면 잠시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라. 특히 집중력과 주의력을 요구하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스포츠나 혹은 체스 같은 보드게임, 스마트폰 게임도 상관없다. 휴식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전환할 기회를 확보하고 잠재의식이 우리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할 수 있다. 어떻게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그냥 하룻밤을 자면 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꿈은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한다. 하버드 대학교 의학대학의 로버트 스틱 골드 교수는 꿈이 학습에 도움이 되며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반면 수면 부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루 6시간 수면이 12일 이상 이어지면 24시간 내내 깨어있거나 와인 한 병을 전부 마셨을 때처럼 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에서 7천만 명의 미국인이 만성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루 평균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낮에 피로를 느낀다면 잠시라도 기력 회복을 위한 파워 낮잠을 취해보라. 최대 20분 정도의 짧은 휴식만으로도 재충전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결정은 전부 변화와 얽혀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남는 결정도 있다. 바로 현상 유지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쉬워 보이는 현상 유지를 택한다. 편안하고 익숙한 상황은 변화를 꺼리게 만든다. 실수를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실수를 만든다. 당신이 내린 결정의 파급 효과를 다양한 시각으로 검증해보자. 이 결정으로 10분 내에 생길 결과는 무엇인가? 이 결정으로 10개월 뒤에 생길 결과는 무엇인가? 이 결정으로 10년 뒤에 생길 결과는 무엇인가? 위 질문을 적극 활용하면 의사결정에 확신을 느낄 수 있다. 실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워런 버핏.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그의 저서 선택의 심리학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선택지가 많다는 사실이 전혀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오히려 선택지가 적을수록 결정에 관한 걱정을 덜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24종류의 잼이 놓인 첫 번째 진열대에서는 시식한 소비자의 3%만이 잼을 구매했다. 반면 6종류의 한정된 잼이 있던 두 번째 진열대에서는 시식한 소비자의 30%가 구매를 했다.
이처럼 선택 가능한 옵션이 한눈에 들어올 때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결정을 최적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고민에 빠지게 되면 차라리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현상 유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후회 없는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이후의 결과까지 통제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의사결정하는 그 순간에 보유한 정보만을 근거로 삼는 것이 좋다.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를 악순환의 고리로 몰아넣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정보는 늘 들어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낙천주의자는 자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선택지를 발견하면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의심을 곧장 멈춘다. 반면 완벽주의자들은 항상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는 않은지 계속 주시한다. 이런 태도는 결정을 지체하게 만들고 대체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불만족하게 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이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 망설임에는 끝이 있어야 한다. 당장 눈앞에 없는 완벽한 해법을 찾아 헤매지 말자. 너무 늦어 시기를 놓치는 편보다는 빠르게 결정하는 편이 좋다.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데드라인, 즉 마감일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정을 점검하는 간략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지는 경향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일을 완수하라며 15분을 주면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 실행한다는 의미다. 1시간이 주어지면 이번에도 1시간 내에 완수한다. 따라서 결정을 내릴 시간을 제한하는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을 확정할 수 있다. 항공교통 분야의 체크리스트를 떠올려보자. 기장과 부기장은 정확한 지침이 적힌 리스트를 확인하며 모든 과정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루틴에 작은 오류가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중요한 지침을 잊어버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건설 장비나 기타 중장비를 다루는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는데 중장비 역시 작동 순서가 복잡한 데다가 기기 오작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의 체크리스트 활용은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사고의 오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는 있다.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지금 당신이 고려하고 있는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들을 적극 반영하였는가? 해당 결정으로 생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심사숙고하였는가? 결정을 내린 후 하룻밤이 지났는가? 마음챙김의 기원이 불교에 뿌리를 둔 것은 사실이다. 이 명상 방식은 2500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지혜를 갖추는 핵심 방법 중 하나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는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동안 학계의 여러 연구를 통해 마음챙김 명상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벤처 캐피털 투자자인 팀 페리스는 자신의 저서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세계적인 배우이자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투자자 마크 안드레센, 페이팔과 링크드인 창업자인 리드 호프먼, 작가인 파올로 코엘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경제, 사회, 학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200인과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그들이 선택한 성공 전략은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200명 가운데 80%에게 한 가지 동일한 습관이 있었다. 이들은 집중력, 능률,
그리고 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인의 일상에 마음챙김을 습관적으로 훈련하고 있었다. 마음챙김 훈련 방식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같다. 이를테면 호흡처럼 한 가지에만 집중하며 오롯이 인식하도록 정신을 가다듬는 식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머릿속에는 금세 온갖 생각들이 차오를 것이다. 그 생각들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순간 지금 자신이 호흡이 아니라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 순간 다시 차분히 주의를 호흡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 이것이 훈련법의 전부다. 참고로 일상에서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가장 간단한 훈련은 미국의 특수 임무 수행기관인 네이비실의 일원이었던 마크 디바인의 훈련법일 것이다. 1. 4초간 숨을 들이마신다. 2. 4초간 호흡을 멈춘다. 3. 4초간 숨을 내뱉는다. 4. 4초간 기다렸다가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과정을 약 2분간 반복한다. 이 훈련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 그리고 잠들기 직전 등 하루에 3차례 반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학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꾸준한 훈련과 반복 연습만이 해당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습득할 때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냅스가 뇌 속에 형성된다. 심리학자 안데레스 에릭슨은 콜로라도 대학교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진과 함께한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처음부터 타고났다고 생각한 재능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10년 동안의 강도 높은 훈련의 산물임을 입증했다. 엄청난 결단력으로 기업을 혹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비범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의사결정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역량이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들어가며 당신의 미래, 당신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 파트 1.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그렇게 결정하면 당신의 미래는 불행하다. 파트 2. 절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선택을 위한 7단계 프로세스. 스텝 1. 결정의 본질을 꿰뚫어라. 왜 피상적인 문제에 집착하는가? 두려움이 두 눈을 가리게 하지 마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진짜 원인을 파악하라. 왜라고 3번 묻는 이유. 스텝 2. 최적의 조언자를 구하라.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라는 착각.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최적의 조언자가 최적의 정보를 준다. 스텝 3.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을 찾아라. 당신도 확증 편향의 지배를 받는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기 힘든 진짜 이유. 정보의 거품을 헤매지 마라.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비판을 받아들여야 성공한다. 다양한 의견을 아우르는 탁월한 방법. 스텝 4. 나의 사고를 검증하라. 전부 통제할 수는 없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용하다. 스텝 5. 일단 하룻밤 자고 결정하라.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딴 생각이 주는 놀라운 효과. 효과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꿈이 선사하는 놀라운 선물. 그러니까 제발 푹 자라. 스텝 6. 나의 결정이 5년 안에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라. 결정으로 인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를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실수를 만든다. 10년 뒤를 떠올려보라.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정말 도움이 될까? 스텝 7. 이제 결정하라. 마감일을 정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라. 파트 3.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심리학적 방법. 왜 결정에 마음챙김이 필요한가? 머리를 위해 마음챙김하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일상에서 집중력을 훈련하라. 파트 4. 결정의 프로세스를 따라 최고의 선택을 하라. 어떻게 하면 결정의 기술을 익힐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3가지 훈련법. 지금까지 결정의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생은 곧 끊임없는 판단과 결정의 과정입니다. 좋은 결정을 계속하다 보면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좋지 못한 결정을 되풀이하면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의 총합이죠. 따라서 내 삶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땐 양육자의 의지가 내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을 지나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남 탓하는 분들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기 삶을 자기답게 책임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남 탓을 멈추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남 탓은 모든 종류의 원망을 가리킵니다. 나라 탓, 부모 탓, 환경 탓, 경기 탓, 사고 탓, 신체 탓, 재능 부족 탓, 흙수저 탓, 사기꾼 탓 등 나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나에게 발생한 모든 내적, 외적 조건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어떤 좋은 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의 잘못과는 무관한 외적인 사건, 사고나 유전적인 질병으로 또는 타인의 범죄나 중과실로 심신과 금전에 큰 피해를 받는 경우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내 삶을 복구하고 회복시킬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범죄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겠지만 만에 하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나의 삶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 외부의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어느 날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독사에게 공격을 당했다 해도 나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나의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어야지 산을 없애버리거나 독사들을 멸종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며 서로 용서할 의무를 갖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 삶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며 살겠다고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삶의 괴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언제나 덜 괴롭고 덜 파괴적인 선택입니다. 이 책의 저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결정을 내릴 당시의 상황과 정보와 지력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면 훗날 그 결정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후회와 비난의 구렁텅이로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언제나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훗날의 결과와 과거의 결정을 비교하여 차후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력에 미비했던 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최악의 결정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악의 결정은 의외로 피하기 쉽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온갖 감정에 기반한 결정은 피하면 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기를 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믿으면 남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으면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탐심만 잘 관찰해도 최악의 결정은 피하기 쉽습니다.
몸의 근육이 날마다 단련을 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듯 마음의 현명함도 날마다 단련을 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이 책의 저자도 결정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연습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가장 많은 결정을 내렸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기 자신의 책임은 교묘하게 회피하고 마치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외력에 의해 자신의 삶이 형성된 것처럼 둘러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점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었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해체해서 내면에 숨어있는 어리석음을 직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삶이 반보 정도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을 느낍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오래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순간의 선택은 1000년도 좌우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매 순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가짜 감정과 교만함의 덫을 피해서 정말 좋은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